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학생 여러분.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23년째 K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석한 학생분들의 공통점이 고학점 보유자라고 들었거든요. 제 학창 시절을 반성하게 되네요. 제 성적표에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A 플러스부터 F까지 다채로운 알파벳이 여기저기 찍혀 있습니다. 여기 학생분 중에는 F학점 없으시죠? 그런 걸 상상조차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왜 F학점을 받았냐고 물어보셔서 한참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혹시 학점이 떨어졌다 해서 너무 낙심하진 마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통계학이 완전 핫해져서 기업에서 인기가 매우 좋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과 전자계산학과 컴퓨터공학과에 치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학과였습니다. 전공 과목이 하나같이 쉬운 게 없어서 저도 방황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론으로 지루하게 배우던 통계학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분석하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재미도 생기고 성적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 저는 회사에서 제 전공을 살려 통계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여 그 고객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현재 고객들을 관리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인 세스와 언스텐 영에서 약 6년 정도 근무했고 한국 대기업 중에 현대캐피탈과 NH농협카드에서 약 1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주로 금융권 데이터 분석, 고객 신용평가 모형 및 전략 개발 등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크레파스 솔루션이란 회사는 나이스와 KCB라는 신용평가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회사와 비슷한 곳인데 다만 신용평가를 할 때 금융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를 이용합니다. 통신이나 쇼핑, 교통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 즉 대안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연체를 할 고객인지 안 할 고객인지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선택. 저의 경우 시험 준비는 관심이 없었고 대학원 진학이냐 취업이냐 두 가지 길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일 걸렸던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 부담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취업을 하기 위해 제가 열심히 스펙을 쌓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박사 과정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사회에 나가기 전 전공을 좀 더 배우고 싶었던 생각이 더 컸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취업이 아닌 대학원 진학을 골랐던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천지를 뒤집었던 사건이 하필 제가 졸업하기 직전 터진 겁니다. 왜 하필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까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했던 동기들 중에 입사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고, 채용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잘 나갔던 대기업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때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대학원에서 2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업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모습과는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GDP 성장 그래프인데요.
유독 급격하게 하향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때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이 혹독하게 경험한 학생 여러분도 겪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97년 IMF 외환위기가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간 걸 보면 그 여파가 어땠는지 상상이 가시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GDP 성장률은 하향 추세이고 또 어떤 원인으로 확 꺼질지 여전히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백석대학교 학생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에 운이 따라줘서 저런 위기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에 맞닥뜨린다면 현명하게 최선의 길을 찾아보세요. 다음은 각 진로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학원 진학의 장점은 학부 때보다 전공 과목을 보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도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요. 사회 진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또는 해외 유학 등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력서에 대학원 졸업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논문 제목까지 넣으면 두 줄 더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논문 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미래는 불투명해서 불안합니다. 학부 때 배웠던 전공보다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취업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취업의 장점으로는 매월 급여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필요할 때 학생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증, 명함,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 로망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서 정신력으로 버티려면 커피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성취감과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단점이 있죠. 사수 또는 윗사람을 잘 만나야 고생을 덜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어려운 업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학이 없습니다. 월급날 정작 월급 통장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릅니다. 기대만큼 회사에서 나를 발전시켜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 대학원은 장점이 많고 취업은 단점이 더 많네요. 그건 아마 내 돈을 내고 다니는 것과 남의 돈을 받고 다니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다녔었던 회사별의 근무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분위기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이 적으면 눈치 볼 사람이 적으니 자유롭고 대기업처럼 직원이 많은 곳은 덜 자유롭죠. 직원 복지 제도를 살펴볼까요? 대기업이 제일 좋았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 제일 좋습니다. 업무 강도는 사실 회사 분류에 따른 거기보다는 어느 부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부서가 많다 보니 제일 불확실합니다. 나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영어를 잘하고 경력이 맞으면 외국계 기업이 유리하고 대기업은 가능하다면 정규직 공채로 입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스타트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잘 되면 완전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인맥 등을 쌓아가며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해외 출장이나 외국 근무를 보면 외국계 기업이 기회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또는 현지 언어를 잘해야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사별 최대 장점을 살펴볼게요. 외국계 기업은 외국인 직원들과도 소통할 일이 많고
국내에선 구하기 어려운 글로벌 자료에 접근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어른들한테 회사명만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 힘들게 설명 안 해도 더 이상 안 물어보십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기업은 어른들에게 열심히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이게 한국의 대기업의 차이겠죠. 한국 대기업의 경우는 워낙 조직이 크다 보니까 가끔 내 개성은 없고 조직의 부속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는 일단 막연히 불안합니다. 아마도 정해진 루틴에 짜인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회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첫 만남부터 지각을 하면 첫 인상은 매우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마이너스 감점 됩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자신 있게 소신껏 대답하세요. 그런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부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하세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모르는 횟수가 너무 많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절실함이 드러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능력이 마구 출중한 사람보다 오래 다닐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만둬 버리면 또 새로운 직원을 찾아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실해서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직원이 나타나주면 서로 좋은 것이죠. 다음은 슬기로운 퀴즈 생활에 대해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문제. 새로운 회사에 첫 출근하기 적당한 요일은 어느 요일일까요? 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3번 수요일, 4번 목요일, 5번 금요일. 2번 문제.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은 어느 것일까요?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1년, 4번 2년, 5번 3년. 세 번째 문제. 회사에서 제일 아늑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1번 내 자리, 2번 직원 휴게실, 3번 화장실, 4번 비상구 계단, 5번 구내식당. 마지막 4번 문제. 서울에서 점심값이 제일 비싼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여의도, 2번 광화문, 3번 강남역, 4번 시청역, 5번 명동. 자, 다 결정하셨나요?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모두 3번입니다. 1번을 살펴볼까요? 가뜩이나 긴장돼 있는데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제일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과 얼굴 익히고 하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너무 짧고요. 그래서 적당히 수요일 날 출근하면 3일만 버티면 바로 주말이고 사람들과 그 사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근거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3번. 이건 사실 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경우긴 하겠지만 화장실은 나만의 독립공간으로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해요. 요즘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들고 가는 건 필수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죠. 하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4번. 강남역은 제가 알기로 점심 식대값이 평균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여의도고 나머지는 약 1만 원대 정도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를 오래 다니려면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는 제일 강력한 요인이 바로
월급과 카드 대금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정말 그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시면 우선 저축하고 나머지 약간 부족한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셔야 나중에 시드머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무나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가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바닥이 좁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이직하려고 면접 본 회사에서는 보통 그 면접자 주변인들에게 레퍼런스 체크라는 걸 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어떠냐, 일은 어떻게 잘하냐 등등을 물어보는데 만약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 가면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적당한 타이밍에 이직을 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프게도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이력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필요할 때 바로 제출해 이직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학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기회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